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 반지하 방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지 석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전기 요금이 몇 달째 밀리는 등 위기 신호가 있었지만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수사하는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대 노총 대신 다른 노동자 단체와는 대화 창구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 상반기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인 가운데 홍콩 당국은 그럴 경우 일본산 수산물을 아예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온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의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지 약 석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고독사입니다. 딱히 정해진 일자리가 없었고 이웃이나 가족과 교류도 뜸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밀리고 전기료가 몇 달씩 밀리는 등 위기 신호는 있었지만 감지가 안 됐습니다. 먼저 최지유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양 골목길, 구급대원들이 바삐 걸어갑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지난 2일 다가구 주택 반지하 방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물을 수리하러 온 사람이 고약한 냄새 때문에 신고했습니다. 사망한 지는 약 석 달이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하수구에서 나는 건가, 어디서 나는 건가, 차마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했죠. 집 주변엔 이렇게 가게가 모여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곳이지만 석 달 넘도록 아무도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일일이 마주친다거나 이런 일이 있나요, 여기가? 서로 옆집 빼고는 없죠. A씨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방에서 살았는데 월세가 석 달 정도 밀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주민은 일정한 직장을 다니진 않았고 주로 일용직 노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게는 누나와 여동생이 있지만 평소 발길이 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정부는 바로 지난달 앞으로 고독사 사망자를 20% 줄이겠다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고독사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 있지만 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위기 신호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질 않았고 그래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간 전기요금이 밀렸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내지 않은 가구를 복지부에 알립니다. 이렇게 위기가구로 등록되면 지자체가 찾아가 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구조 신호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내용을 인지를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전력이 알려준 주소와 A씨가 실제 살던 곳이 달랐기 때문이란 겁니다. 취재진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두 주소는 한 대문 안에 있는 사실상 같은 곳이었습니다. 대문엔 한전이 파악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모두 쓰여 있었습니다. 사망자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다면 바로 파악할 수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지자체 측은 더 위험한 가구에 먼저 방문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던 도중 A씨가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소, 그러니까 구조 불일치자로 이제 일단은 분류가 됐고 이제 여러 개 복합적인 분들이 우선 방문 상담 대상이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에선 세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027년까지 고독사 사망자를 20% 줄이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타까운 죽음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어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중 갈등에서 미국 편만 드는데 후회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오늘 외교부가 싱하이밍 대사를 불러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했습니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진 장관도 대사의 역할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라며 외교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싱하이밍 대사는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베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현 정부가 미중 갈등 국면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중국의 각을 세우는데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싱 대사는 미리 준비한 발언문을 10분간 읽었습니다. 돌발 발언이 아니라 중국의 공식 입장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데 무게가 실립니다. 실제 싱 대사의 배팅 발언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It's never a good bet to bet again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싱 대사의 발언이 나온 같은 날 공교롭게 바이든 대통령도 절대 미국 경제에 반해 배팅하지 말라는 글을 미국 언론에 게재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경찰이 오늘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8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1박 2일 집회가 원래부터 계획적이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노조는 올해만 1,000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다며 정부의 공안 탄압이라고 했습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파란색 박스를 든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압수수색에서 어떤 자료들 위주로 좀 확보하셨는지 여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수사관들을 사무실에 보내 지난달 중순에 열린 1박 2일 집회와 관련한 회의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노조는 경찰이 허용한 시각인 오후 5시를 넘겨 야간 문화제를 열었는데 사실상 집회 신고 시간을 넘긴 불법 집회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미리 계획된 건지를 확인하겠다며 장옥기 위원장의 업무용 PC와 개인용 노트북 등도 압수해 갔습니다. 건설노조는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문화제는 집회시위법상 신고 대상이 아닌데 경찰이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뒤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폭력적으로 일부러 만들어내고 짜맞추기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압수수색이 끝난 뒤 건설노조는 성명을 내고 올해만 19차례 압수수색과 1,000명의 소환 조사가 있었다며 정부가 공안 탄압으로 노조를 짓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노정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양대 노총과 다른 노동단체를 분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에는 강경 대응하지만 MG노조를 비롯한 다른 노동단체와는 대화 창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동계 갈라치기만으로는 노동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라는 기존 원칙을 강도 높게 주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통령실이 경사노위 유지를 위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낸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대통령실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의 불법 행위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노동단체들과는 대화의 폭을 더 넓히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현재 양대 노총으로 대변되는 노조 조직률은 14%이고 나머지 86%의 노동자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내 특위를 추가로 만들거나 정부 내 별도 특위 등을 통해서 MG노조를 비롯해 연령별, 직군별, 사안별로 사회적 대화를 해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다른 노동단체들과는 대화 채널을 더 늘리면서 노동개혁 명분을 살려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과의 갈등을 풀지 않은 채 사실상 노동계를 갈라치기 할 경우 반쪽짜리 노동개혁에 그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어제 역주행 사고가 난 지하철 순회역 에스컬레이터는 불과 한 달 전에 했던 안전점검에서 A등급을 받았었죠. 오늘부터 코레일이 주변 역사에 있는 비슷한 연식의 에스컬레이터들을 모두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을 맡은 업체는 알고 보니 사고 난 에스컬레이터에 양호 등급을 줬던 그 업체였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사람이 쏟아져 내린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 안전점검에서 A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업체 판정대로라면 멀쩡했던 부품들이 불과 한 달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직후 업체를 찾았더니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재택근무를 하신다고요? 사고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2009년 설치됐습니다. 코레일은 오늘부터 주변 8개 역사 37개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을 맡은 업체, 바로 한 달 전 사고 에스컬레이터에 A등급을 준 바로 그 업체였습니다. 현장에선 취재를 막았고 저희 한 가지만 부탁드리거든요.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코레일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기존 업체가 다시 검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쪽에 나왔는데 동일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JTBC 이혜선입니다. 코레일의 황당한 대응은 또 있습니다. 어제 사고 당시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 심각성이 더 적나라하게 알려졌는데요. 코레일은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그 영상이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쏟아져 내린 승객들은 서로 뒤엉키고 빠져나온 여성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사고 당시 모습은 CCTV와 제보 영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사고 직후 코레일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 코레일은 경기소방재난본부에 거듭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CCTV를 확인해야 하니까 직원이 찍었는데 코레일에서 왜 배포했냐고 항의가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 공사 직원이 유출하면 교통안전법 위배가 돼요. 근데 그걸 이제 그냥 무단 촬영해서 가져가셨으니까. 사고 수습을 해야 할 때 영상 공개를 문제 삼고 있었던 겁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코레일은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 유출에 대해선 추후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단계에선 법적 조치를 검토한 적 없다 했지만 결국 앞으로 유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이번 사고 이후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줄로 서는 것 때문에 고장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두 줄 서기 캠페인을 벌였던 때도 있는데요. 한 줄 서기가 정말로 문제인 건지 최승훈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걸어오릅니다. 빈 왼쪽에 가만히 서봤습니다. 기다리지 못해 틈을 비집고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제 걸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막지 않으려고 빨리 이제 도착지에 도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성격도 급한 편이어가지고 많이 걸어 올라가니. 한일 월드컵이 열린 2002년부터 자리 잡은 한 줄 서기는 에스컬레이터 고장의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쪽에만 무게가 쌓이면 기계적인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금방 고장이 나지는 않습니다. 발판 한 개가 240kg 정도의 무게를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걷거나 뛰는 사람들입니다. 서서 탈 때의 충격량이 1이라면 걸을 때는 3배, 뛸 때는 8배 큰 충격을 받습니다. 걷거나 뛰면서 내딛는 발걸음만큼 충격량은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두 줄로 서야 걷거나 뛰려는 사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워놓으면 사람들이 자꾸 그걸 뛰어가고 싶거든. 백화점에는 그런 사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 뛰어다니거든요. 기계에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이미 정착된 한 줄 서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전성을 생각하면은 이 두 줄 서기로 가는 게 훨씬 낫겠지만 사실 모두의 니즈를 다 만족시키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두 줄로 서기는 힘들어도 뛰어오르지는 않아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민주당의 대학생위원장이 오늘 이재명 대표 앞에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른바 수박이라는 표현, 문자 폭탄 등 어긋난 강성 팬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당원 게시판에는 일부 지지자들이
다시 원색적인 표현으로 이 대학생 위원장을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은 강성 지지층과의 단절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한 공개 회의에서입니다. 다양성을 훼손하고 당내 분열을 추동하는 형태를 단호하게 끊는 데 힘써 주십시오. 양 위원장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과 관련해 당 청년국 요청으로 대표실에 소명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강성 지지층의 공격이 도를 넘어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순간 내부 총질, 수박 취급을 받으며 문자 폭탄과 댓글 테러에 시달릴 것. 이 대표는 양 위원장의 발언을 듣기만 했습니다. 다만 회의 직후 일부 호응하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우리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의 말씀 중에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뭐 문자폭탄이나 또 폭언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당원 게시판엔 곧바로 양 위원장을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양 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당 청원은 오늘 오후까지 3만 3천여 명의 당원이 동의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 위원장이 상습 지각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전 위원장은 정치적 표적 감사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전 위원장에 대한 13건의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우선 전 위원장이 2021년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A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갑질 행위를 근절하는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겁니다. 전 위원장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 해석을 내리는 과정에 관여한 것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유권 해석 부분이라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전 위원장이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2년간 세종청사로 출근하는 날 89일 중 9시 이후 출근한 날이 83일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상습 지각이 있었다는 건데 기관장은 근무지와 출장지의 구분이나 출퇴근 시간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처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확인된 제보 내용 6건을 보고서에 기재하고 이 중 3건에 대해 기관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10개월에 걸친 고강도 감사를 벌였지만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도 전 위원장의 비위를 보고서에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들이 불문 결정을 내린 사항을 감사 보고서에 기재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측은 위원장 개인에게 명확하게 주의를 주진 않지만 부적절한 행위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보고서에 적시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아니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왔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적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내년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대신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교수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일부 대법관 후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 해당 후보들을 피해 제청한 걸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다음 달 퇴임하는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소식입니다. 홍콩이
강경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홍콩 당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如果佢真係會排廢水嘅話，我哋會計劃就係咧，佢哋海產風險高嗰啲地方咧，我哋會禁止佢入口。 홍콩은 지금도 일부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일본산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스친환 장관은 지난달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됐다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30년간 방류가 지속되는데 식품 안전과 해양 생태계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일본이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고도 비판했습니다. 홍콩은 일본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 중 하나로 지난해 약 2조 원어치를 수입했습니다. 홍콩이 만약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 일본 수산업계에도 타격을 받을 거란 전망입니다. 홍콩 당국은 언론 기고문에선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자국 내에서 농업용수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중국도 오염수가 안전하면 일본은 왜 자국 내에서 재활용하지 않느냐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누나 테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씨.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서로 데려가려 하지만 현재 여권법 위반으로 몬테네그로에 있죠. 그런데 권도영 씨가 뜬금없이 몬테네그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인이 유력 야당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한국과 미국에 송환되지 않도록 몬테네그로에서 정치범이 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오는 11일 권도영 씨가 머물고 있는 몬테네그로에선 총선이 열립니다. 선거를 불과 일주일가량 앞두고 권 씨가 현지 유력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댔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드리탄 아바조비치 총리는 지난 월요일 권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권 씨는 편지에서 2018년부터 야당 대표인 밀로코 스파이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들을 금전적으로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파이치는 야당 지금 유럽의 대표로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자입니다. 필립 아지치 내무부 장관 역시 권 씨가 적색 수배된 이후에도 스파이치 대표와 친밀한 만남을 가져왔다는 정보가 있다며 그 증거가 압수된 권 씨의 노트북에도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후원금 액수에 대해선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권 씨는 현재 여권법 위반으로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야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송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이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착수한다면 송환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 청구가 제일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가 정치범 수사라며 권 씨가 정치범처럼 보이며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소아과 의사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첫 어린이 전문 병원이 주말 진료 시간을 줄였죠. 앞으로 이런 병원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국 어린이 병원 10곳 가운데 7곳이 평일 밤이나 휴일 진료 시간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어린이 병원입니다. 오후 진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기다리는 환자가 20명이 넘었습니다. 두세 시간은 기본으로 항상 여유를 두고 오는 편이고요.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이제 그 부분이 염려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앞으로 어린이 병원에서 야간이나 휴일 진료를 받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 병원 10곳 중 7곳이 평일 밤이나 휴일 진료 시간을 줄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크게 부족해 병원 운영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유입니다. 또 평균 근무 시간이 주 78시간이나 돼 의료진 이탈이 심각하다고도 했습니다. 배우 진료 시스템이 미비함으로 인해서 병원 간 이송이 아예 어렵고 소아 난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란 지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정부 지원을 받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36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진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병원만 늘린다고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새로 배워가지고 피부과를 하는 것보다 수입이 훨씬 낮고 그리고 대접도 형편이 없는 거죠. 그런 생계에 대한 위협이 좀 줄어들어야 돼요. 결국 중증 환자까지 치료하는 어린이 병원이 줄면 응급실로 환자가 더 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사람처럼 대화하는 인공지능 챗 GPT의 개발자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미국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인데요.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되려면 남의 창작물을 베끼는 식으로 악용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오픈 AI가 공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출시한 지 반년 만에 우리 국민도 3명 중 1명이 써봤을 정도입니다. 이런 열풍을 불러온 사람은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인데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High quality technology up and down the stack. Amazing homegrown software solutions in a way that we don't see in many places in the world. The use of AI, particularly OpenAI, make us very excited to collaborate more deeply with the country. 올트먼은 부작용이 두려워 AI 기술을 규제하기보단 악용하지 못하도록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If you make a song in the style of BTS, it'd be great if BTS gets some benefit from that, for example. And we want to find a way that content owners can benefit from these models. 올트먼 CEO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험 삼아 신년사를 챗 GPT로 써봤다고 말했고 올트먼 CEO는 한국은 챗 GPT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과 AI용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자 나라 간 또 기업 간의 주도권 다툼도 치열합니다. 한 발 늦게 뛰어든 우리 기업들은 패스트 팔로워, 즉 추격자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토종 인공지능이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김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인공지능 3대 학회에서 채택한 논문을 보면 상위권은 모두 미국과 중국 기업입니다. 우리 기업 모두를 합쳐도 구글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뒤처진 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난관은 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반도체처럼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자 글로벌 기업들이 기술을 꽁꽁 감추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사실 오픈 AI, 클로스드 AI라 그러잖아요.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공개를 한다 그러고서는 공개를 실제로는 안 하고 중요한 거는 공개를 안 하고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러자 우리 기업들은 앞서가는 기술을 찾기보단 빠르게 쫓아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네이버는 챗 GPT나 구글 바드에 맞설 초거대 인공지능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습니다. 인공지능의 능력을 나타내는 매개 변수로 보면 처음 나온 챗 GPT는 따라잡았지만 올해 3월 업그레이드된 챗 GPT 4엔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챗 GPT나 구글 바드와 비교할 때 한국어의 특성을 잘 잡아내는 능력으로 차별화한다는 게 네이버의 전략입니다. 특히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고요. 카카오는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김민입니다. 위험해! 너 말이야. 지금부터 여기 나선다. 나쁜 놈들은 잡아야 돼. 한번 밟아. 야, 너 그러다 혼난다. 원투. 네, 오늘 인물 360의 주인공은 믿고 보는 주먹으로 통하는 배우 마동석 씨입니다. 극장 영화를 찾는 관객들의 눈높이가 깐깐해지면서 특히 한국 영화가 위기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흐름을 바꿔놓을 배우가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영화 범죄도시 3가 오랜만에 흥행을 하면서 관객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해 가을부터 국내 극장가는 거의 외국 영화가 점령을 해왔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 포스터가 여러 장 보이실 텐데요. 요즘 영화관에 걸려있는 상영작들입니다. 안나경 앵커는 이 중에서 보신 영화가 있나요? 네, 저는 일단 가오갤은 봤습니다.
네, 워낙 유명하고 네. 또 흥행에도 성공한 헐리우드 영화들이죠. 네. 그런데 이런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범죄도시 3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개봉 열흘째인데 벌써 645만 명이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1편과 2편도 사실 인기가 되게 많았고 또 이번에 3편도 개봉을 한 건데 줄거리는 근데 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정의로운 경찰이 악당들을 쳐부수는 영화죠. 이 단순한 스토리가 마동석의 팔뚝과 주먹 덕분에 납득이 됩니다. 네. 아니 누가 손바닥을 이렇게 때리는데 사람이 쓰러지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쓰러집니다. 누가 때리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관객들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관람평을 좀 살펴보면요. 엄마가 해주는 카레나 곰국 같은 맛이다. 아는 맛인데 질리지 않는다. 이런 평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한국형 슈퍼히어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객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마동석 씨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게 됐죠? 네, 마동석도 처음엔 지나가는 행인 8 이런 역할로 영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2016년 개봉한 영화 부산행이었습니다. 맨손으로 좀비를 때려잡지만 부인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남자. 그래서 마요미 혹은 마블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네. 또 마동석은 예능이나 드라마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영화관이 아니면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한석규나 전도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더 영화관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속도면 다음 주에는 1,000만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동안 한국 영화가 좀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이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게 그동안 나온 1,000만 영화들입니다. 네. 실미도가 시작이었고 역대 최고 기록이죠. 1,700만 명을 넘긴 명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그리고 명량의 기록을 거의 깰 뻔했던 극한직업도 있었습니다. 찬찬히 보면 1,000만 영화들의 특징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기생충처럼 작품성이 뛰어난 경우가 있겠고 5.18을 다룬 택시 운전사 같은 시대상을 반영한 영화도 있습니다. 개봉 시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같은 경쟁작이 없어야 하고 네. 이번 범죄도시 3처럼 평일이 낀 연휴나 여름 휴가철을 골라 개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한국 영화가 그동안 왜 좀 주춤했는지 그 원인과 해답을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요즘은 영화표 한 장에 15,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5,000원으로 조조영화 보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 됐고요. 넷플릭스나 티빙 같은 OTT도 다들 하나쯤은 구독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관객들의 눈이 높아진 건데 사람들이 영화관에 와서 돈을 쓸 만큼 재밌는 그러면서도 헐리우드와는 다른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물 360 이한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10대들을 찾아내 접근한 다음 신체 사진을 받아내고 그걸로 성착취물을 만든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133명이나 됩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처음부터 학생들을 노렸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에서 초등학생을 뜻하는 은어 등을 검색했습니다. 범행 대상을 찾았다 싶으면 나이와 취미 등을 물으며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쉽게 곁을 내줬습니다. 그러고 나면 몸을 찍어 보내란 식의 요구가 시작됐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이제 그 거부를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영상물도 찍어서 보내주고 시키는 대로 이른바 그루밍을 한 건데 때론 협박도 동원했습니다. 가학적인 멘트를 하면서 애들을 이제 점차 이제 정신지배를 의사지배를 하는 거죠. 일단 일진 학생을 가장한다든가. 받아낸 사진과 영상으론 성착취물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짓을 해온 1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초중 고교생이 133명, 충격에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를 시도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경찰은 붙잡은 피의자 중 70여 명에게서 사진 등을 받아낸 2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성착취물 18,000여 건을 압수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캐나다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북부를 강타하면서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대도시가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대기질 지수가 역대 최악으로 치솟자 외출을 자제하라는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캐나다 대형 산불 연기가 미국 북동부와 중부 지역을 덮치면서 대기질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워싱턴 DC는 현지 시간 8일 오전 한때 대기질 지수가
293가지 치솟아 사상 처음으로 코드 퍼플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코드 퍼플은 6단계로 나뉘는 미국의 대기질 등급 단계 가운데 매우 유해한 수준을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워싱턴 DC 당국은 대기질 악화가 당분간 더 계속될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쓸 것을 요청했습니다. 며칠째 스모그 현상이 지속되면서 각급 공립학교는 야외 활동을 중단하고 스포츠 경기와 공연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시민들의 일상이 멈춰섰습니다. 백악관에서 저녁에 열기로 한 성소수자의 달 야외 행사도 뒤로 미뤘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affected communities listen to the guidance of their state and local officials from this point forward to keep up to date on the air quality in real time. 산불 연기가 바람을 타고 남하하면서 미국의 남부 지역에도 잇따라 대기질 주의 경보가 내려지는 등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영구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뉴욕 주정부에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엔 백악관 기밀 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 또한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I'm an innocent man. I did nothing wrong.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결백을 주장한 건 미국 법무부가 자신을 연방법원에 기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연방검찰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 등은 그가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된 7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20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태를 수사하던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서를 비롯한 백악관 기록물 수백 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으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 3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기소된 데 이어 이번엔 연방법원에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히려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And they come after Donald Trump, weaponizing the Justice Department, weaponizing the FBI. We can't let this continue to go on. 당장 여러 재판을 받으며 내년 공화당 경선을 치르게 된 건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일본에선 10대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이른바 스시 테러 때문에 가게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한 가게는 손해배상금으로 6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모바일 디슈 시작합니다. 늘 정말 사람과 그 자리가 잘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인데요. 역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진실화의 위원장으로서 참석한 한 강연에서 6.25 전쟁 피해 보상에 대해 얘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1억 3,200만 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역사에 이런 부정의가 펼쳐지는지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예,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서 일단 이게 성립되는 말인지, 군인과 경찰 때문에 희생됐던 민간인을 보상하는 건데 금액도 많고 정의가 아니라니. 물론 북한군이나 빨치산에 희생된 사람들을 더 챙겨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말인데 그건 그것대로 할 일이지 우리 군과 경찰로 인한 민간인 희생 보상을 뭐라고 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면 전쟁 중 북한군이나 빨치산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도 계속돼 왔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의 진실과 화해와 어울리지 않는 발언은 이번만이 아니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그의 말은 늘 분란을 만들었습니다. 임명될 때 과거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 대통령실이 지난해 김광동 진실화해의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했던 말인데 일단 화해 없고요. 국민 통합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적임자도 아닌 듯합니다. 다시 보기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무대 결승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상대의 노골적인 반칙과 아쉬운 판정에 눈물을 흘렸지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죠. 이른 새벽 광장에 모인 시민들도 잘 싸웠다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최중혁 기자입니다.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모여든 사람들. 광화문 광장 한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결승까지 남은 건 단 한 경기. 팬들은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오늘 시험인데 응원해야 돼서, 꼭 이겨야 돼서 유시품 미쳤다! 파이팅! 전반 초반 이탈리아의 선제골에 탄식이 터졌지만 이내 이승원의 동점골에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선수들의 몸짓, 발짓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한 시민들.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내준 프리킥이 결승골로 연결되자 얼굴엔 잠시 아쉬움이 묻어났지만 최선을 다한 태극전사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 정말 희망을 줬습니다. 기쁨을 줬습니다. 화이팅! 여기까지만 해도 잘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힌 건 이탈리아의 기량이 아닌 반칙이었습니다.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건 기본, 수시로 팔꿈치와 손을 썼는데 그렇게 저지른 파울은 26번. 배준호는 8번이나 넘어지며 집중 견제를 받았지만 경고는 단 3장에 불과했습니다. 반칙이 아니면 못 막을 정도로 상대를 휘저은 배준호를 향해 덕장마저도 훌륭한 선수였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아쉬움에 눈물을 삼킨 선수들에게 김훈중 감독은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며 고마움을 전했고 이제 선수들은 3위 자리를 놓고 이스라엘과 마지막 승부를 준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3, 4위전도 여기 와서 같이 응원하려고요. JTBC 최종혁입니다. 올해 5번째 우승을 노리는 배드민턴 안세영이 중국의 왕지이를 완파하며 4강에 올랐습니다. 상대의 공을 받다 넘어진 상황에서도 곧바로 일어나 반격했는데 결국 점수를 따낸 건 안세영이었습니다. 이런 집요함이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상대 범실을 이끌어내며 안세영은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새 유니폼을 입은 벤제마가 6만 명의 팬들 앞에서 발롱도르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엄청난 연봉 때문에 사우디를 택한 게 아니라면서 무슬림인 자신에겐 종교가 더 중요했다고 항변했습니다. I hope inshallah we're gonna do the big things that put the team in the high level. Anyways, he's coming over here to do something special for this city. 미국행을 택한 메시는 남다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최고의 스타들이 환영 인사를 남겼고요.
벌써 메시라고 적힌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있는가 하면 지역의 한 호텔엔 환영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메시의 미국 리그 데뷔전은 입장권 가격이 16배 넘게 올랐습니다. 기상센터입니다. 요즘 비가 자주 내리는데요. 토요일인 내일도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차츰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일요일인 모레도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우선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충청도에 10에서 60mm고요. 수도권 지역에는 최대 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밖에 강원도와 경북 내륙 또 전라북도 쪽으로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춘천 1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 31도 등으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일요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또 일요일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예상이 됩니다. 또 화요일에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소나기가 자주 내린다는 건 여름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바다의 해수 온도도 점차 상승하면서 어제는 올해 첫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북 서해안과 경남 남해안에 보름달물 해파리가 많게는 100제곱미터당 540여 마리가 확인됐는데요. 이 보름달물 해파리는 어선의 그물 등에 달라붙어서 피해를 일으킵니다. 또 날이 더워지면서 강력한 독성을 갖춘 노무라 잎깃 해파리 등의 출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6월 들어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개장하고 있는 만큼 해파리 쏘임 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바닷물이나 생리 식염수로 씻어내야 되는데요. 수돗물은 상처에 남아있는 해파리 촉수를 자극시켜서 독을 더 퍼뜨릴 수 있습니다. 또 통증이 남아있을 때는 온찜질을 통해서 통증을 줄일 수 있고요. 호흡곤란이나 전신 통증이 있을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올여름 바닷가에서는 낭만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